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로마사 농고 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폼페이우스 장군이 해적 토벌을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해적이 대단히 창궐을 했는데 그 때문에 로마가 식량난을 겪기도 했어요. 해적들이 물류를 막아버리니까 곡물을 수입해 오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중해 전체적으로 토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의 해적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BC 14세기 시절에 이집트 파라오가 그 사이프러스 왕한테 질책하는 편지가 남아있는데 내용을 보면 소아시아 해적들을 네가 지원해가지고 그 이집트 해안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질책입니다. 사이프러스 왕은 그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도 그 해적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날 모함한 겁니다 하는 내용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해적은 지중해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척박한 땅에 사는 살기 힘든 사람들은 산적 아니면 해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라는 이런 나라는 엄청나게 풍요하고 그러니까 결국 해적을 해서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카르타고라든지 셀로쿠스 왕조라든지 뭐 이집트 이런 대제국들이 번성할 때는 해적들이 줄어들었는데 이 그 왕국들이 쇠퇴하고 중앙의 통제가 약화되면 아무래도 산적이나 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국을 다 멸망시킨 나라가 사실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지중해 유일한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육군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필요할 때는 카르타고와 싸울 때는 해군을 육성하기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해군을 육성을 안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해군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당시 로마의 산업은 무역보다는 농업에 있었으니까 해군을 키울 필요성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그냥 내팽개쳐 두고 있는 해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BC 200년경에서 BC 한 160년경까지는 그 터키 밑에 있는 로도스란 나라가 바다의 질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 상업 대국이고 해상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상업선에도 무장을 시키고 주요 무역항이 5개 정도 있었는데 그걸 수시로 순찰하면서 적극적인 해적 퇴치 활동을 했는데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로도스 그 로마 편을 들지 않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놈 그냥 놔두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도스 육지의 땅도 뺏어버리고 또 해군도 약화시켜버립니다. 그 이후에 킬리키아 해적이 범람하게 됩니다. 근데 해적들이 그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해적들은 주로 곡물선을 타겟을 해가지고 물건을 뺏기도 했지만 노예들을 파는 게 큰 수입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된 계기는 로마가 잘 사라지니까 노예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농업도 대규모 이거 플랜테이션 영농을 하게 되고 뭐 특히 시칠리아는 노예 농업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광산업에도 많은 노예가 필요했어요. 전쟁 시기에는 전쟁 포로를 갖다 노예로 쓰면 되는데 평화 시기에는 노예를 공급해 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그 주 공급처가 바로 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적들이 해안 지방이라든지 선박을 약탈을 해서 그 물건은 뺏고 선원들은 그 팔고 그 귀족들이라든지 또 아주 부자들은 몸값을 받고 팔고 이렇게 이제 해적들이 먹고 살았는데 로마는 이걸 싼 노예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묵인을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델로스라는 데가 로마 상인들이 주로 노예를 사가는 곳이었는데 델로스에 그 노예들이 아침에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하역이 되면 저녁 때면 다 팔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시아가 주 공급처였고 사람들 잡아서 파는 그 해적들은 주로 킬리키아 해적이었다고 그럽니다. 남자 노예는 보통 한 3,000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그 400만 원 남짓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 노예는 한 2,400달러 그 정도의 가격으로 그 팔렸다고 합니다. 특히 지식 노예들은 더 비쌌어요. 나름대로 에우리피데스 시를 외울 수 있다거나 그리스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선생으로도 팔리고 했으니까 더 비쌌는데 그 해적 창궐문이나 대제국들이 쇠퇴하고 황무지를 변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또 미트라다테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부의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서 해적들한테 팔렸는데 특히 BC 70년대로 오면
미트라다테스 왕이 해적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로마와 싸움을 하는데 로마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해적들을 통해서 물류를 끊고 작전을 같이 구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으니까 더 이제 해적들이 창구를 하게 되고 또 해적들이 위세도 당당하고 규모가 커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적들이 겁이 없어졌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해적들한테 잡혀서 50탈렌트 몸값을 주고 풀려나고, 그리고 나서 카이사르는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그 해적 소굴을 공격을 해서 처단하고 하는데, 그건 아주 소규모적인 거고, 그 당시에 해적들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로마의 정규군도 실패를 합니다. BC 74년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크레타 해적을 토벌하기 위해서 파견됐었는데 오히려 패배를 해서 자기만 살아나고 모든 함선을 잃어버린 불명예스러운 패배를 당합니다. 자기도 1, 2년 후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이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하고 삼두정치를 한 안토니우스입니다. 그 어린 시절이 어려움이 그 아버지의 해적하고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원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 해적들이 당시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 그 로마 시민들이 해적을 이거 반드시 처단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BC 68년도에 그 해적들이 로마의 외황, 바로 우리나라 서울금 인천항을 갔다가 해적들이 덮쳐가지고 원로원 의원 2명이나 납포해가고 또 기종 여인도 잡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외항을 장악해버리니까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곡물이 보급이 안 되니까 로마의 곡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해적 퇴치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고민관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BC 67년에 가비니우스라는 사람이 사령관의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기간을 3년간을 주고 보병 12만 명, 그리고 배 500척, 레가투스라는 부사령관입니다. 그 레가투스 25명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영역도 지중해 전체하고 해변에서 80km까지 내륙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한 명의 사령관한테 주는 그런 법안을 제시합니다. 이 가비니우스라는 사람은 폼페우스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폼페우스 외에는 이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인기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폼페우스를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상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왜 폼페우스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 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그 당시에 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술라 내전기부터 20대 초반입니다. 그때부터 공훈을 세웠고, 전번에 말했던 스페인 전쟁에서 세르토리우스하고 오랜 전쟁을 해서도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에 도망가는 그 스파르타쿠스 5,000명 무리를 폼페우스가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장군으로서의 성전 경력이 많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패배한 적이 없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우스 얘가 나가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토벌을 할 것이다, 이런 그 신뢰를 그 일반 시민들한테 심어줬던 것 같고, 또 집정관으로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정책을 많이 했어요. 술라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술라 계획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를 이제 제약하는, 혼민관의 권한을 뺏어버리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폼페우스가 집정관을 하면서 혼민관의 권한을 회복합니다. 전에는 법률안 제한권이 없었는데 혼민관이 법률안을 제안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의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 시민들은 굉장히 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 권리가 찾게 되었으니까 폼페우스를 그냥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고, 또 하나는 총독법정에 배심원 난 계획을 해요. 이게 뭐냐면 식민지, 그러니까 속주의 총독들이 무자비한 전행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약탈을 하는 경우에 그 속주 시민들이 고발을 하면 그걸 심의하는 이제 재판부인데, 그 재판관들이 전에는 술라 계획 때 원로원 의원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계획을 해서 기사 계급도 한 3분의 1점 가지고, 그리고 일반 평민도 3분의 1 가지는 나름대로 그 법정을 재판관단을 다양화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일방이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민지의 속주 착취랑 약탈이 완화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마련했는데 여러 군데서 이 사람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축제를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스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아주 멋있고 화려한 축제를 해서 당시 시민들을 굉장히 기쁘게 했는데, 이제 그때 같이 집정관을 한 사람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크라수스도 로마 제1의 부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오스가 너무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기 시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선 안 되겠다 하고 그 더 큰 축제를 베풀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크라수는 한술 더 떠가지고 로마 시민들한테 3개월간의 콩을 공짜로 배급하는 그런 지원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참 좋았죠. 그 폼페이오스 때문에 크라수스도 뭐 축제도 개최하고 콩도 주고 이러니까 그 시대를 누구나 황금 시대로 생각하는 한 시대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 인기도 높을 뿐만 아니라 역량도 탁월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싫어합니다. 왜냐면 한 사람한테 이런 큰 권한을 주는 거는 독재자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왕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때 BC 78년에 집정관이었는데 레피두스 반란을 이제 진압한 이제 집정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귀족의 이제 대표점 됐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 회피해야 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 너무나 큰 명예는 위대한 사람도 망친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그 넓은 전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여러 독립된 사령관을 두는 것이 낫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폼페이오스 죽으면 어떨 거냐, 그거 대신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군중들이 폼페이오스 죽고 나면 카툴루스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폼페이오스 주자는 데 대해서는 백민들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민들 입장이 뭐냐면, 대규모 전략이 맞다. 해지기 전 지중해를 무대로 하고, 이게 굉장히 기동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부분 해가지고는 맨날 도망다니다 보면 하나도 잡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세월만 낭비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터벌대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안토니우스가 소규모 터벌대 보내갖고 실패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 전략을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용너그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된다. 쇳불도 담기에 빼듯이 폼페이오스한테 맡겨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자,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도 폼페이오스는 묘한 입장을 취해요. 자기는 사양하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맞지 않다. 내가 충분히 공 세웠다. 더 이상 공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만 그렇고 내심으로는 또 다른 영광을 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적은 없애는 건 맞지 않느냐. 그것이 또 로마에 도움이 된다. 또 대규모 작전은 내만큼 잘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신 내가 이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 보니까 대접을 별로 안 해주더라. 내가 그 공을 세운 만큼 상한 대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로마 귀족은 평등한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 오브 댐이지 누구보다 앞서고 있고 누구보다 위에 있는 그런 귀족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이런 데 대해서 불안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폼페이오스한테 큰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심인 이걸 이제 드러난 케이스는 호민관 가비니우스가 이런 법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폼페이오스는 이 가비니우스한테 보온을 합니다. 가비니우스가 BC 66년에 폼페이오스가 동방원정을 가게 됩니다. 요거 해적 퇴치에는 직접 호민관을 갖다가 자기 부산군을 못 데려가니까, 그때 동방원정을 갔대 자기 지역 사령관으로 데려가고, 또 BC 58년에 가비니우스가 집정관 출마했을 때 밀어가지고 집정관이 되게 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실제 내심으로는 해적 토벌 사령관이 되고 싶었던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이런 내심인 알았어요. 그 내심과 역량을 아는 평민들은 폼페이오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원로원 의원들이 호민관 몇 명을 꼬셔가지고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평민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못합니다. 동지중에 서중에 이렇게 사령관 2명으로 나누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됩니다. 모든 평민들은
폼피우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폼피우스가 일을 맡게 됩니다. 그때 물론의원들이 대부분 이 법에 반대했는데 유명한 그 삼두 정치의 한 명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호르텐시우스라는 그 변호사가 찬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 통과 이후도 일부 원로의원들은 계속 딴지를 걸었는데 갈리아 총독 같은 사람은 폼피우스의 모병 이런 걸 방해하고 또 크레타 총독은 자기도 해적 그 퇴치를 직접 할 거다 하고 양보를 안 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폼페이우스가 해적 토벌 사령관이 되자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빵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폼페이우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고 보면 되고 그 당시에 매점매스 간 사람들이 이거 조만간에 해결될 텐데 내가 매점매스 해봤자 소용도 없다는 생각하고 그 물건을 내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폼페이우스는 진짜 너무 쉽게 이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해적 근거책 1구에 선멸하는 정책이 그대로 주요하게 됐는데 이제 한꺼번에 공략을 하게 되니까 도망을 못 가게 되잖아. 그게 특히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서지중해를 13개 구역으로 쪼개가지고 메가투스, 자기 부사령관을 각각 그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 자신은 한 60척의 함선을 가지고 뒤에 있으면서 부족한 부분, 어려운 곳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데 시작한 지 40일 만에 서지중해에 해적을 일망타진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망을 가가지고 그 동쪽으로 갔는데 곧 동쪽으로 공략을 하기로 합니다. 그것도 49일 만에 종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킬리키아가 이제 해적의 소굴인데 그 인근에서 해적들하고 그 해전을 벌입니다. 그 해전에서 폼페이우스는 400척을 납포하고 1300척을 침몰시키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한 10,000명을 죽이고 20,000명을 그 포로로 생포합니다. 근데 폼페이우스의 장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하고 나면 굉장히 그 관대한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특히 이 성리를 마무리를 잘 짓고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요게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인데, 서지중해는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실리아라든지 이런 데 중심으로 이제 13군데를 쪼개서 공략을 하고, 그 뒤에 이 동지중해로 와서 킬리키아는 이쪽입니다. 이 근처에서 예전을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그 해적 문제가 결국 빈국 문제인 걸 잘 알았어요. 전쟁 때문에 농업이 황폐화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은 해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적포로 20,000명이 있는데 크라수스는 그 당시 6,000명을 십자가에 매달랐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이 사람들을 내륙의 황폐화된 땅에 정착을 시킵니다. 농업을 할 사람 농업을 하고 상업을 하는 상업을 하게 하는데, 그 나중에 도시 이름을 폼페이오 폴리스라고 명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은 아마 스페인 전쟁 때 관용 정책이 성공한 걸 교훈으로 삼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십자가나 노예 판매 대신에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의 번영을 가져온다,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폼페이우스의 무력과 포용 정책은 로마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적 소탕 정책이었다 평을 받습니다. 그 해적 출신 다수를 로마 제국의 틀 속에 이제 흡수한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이 훗날 폼페이우스의 지지자가 된다. 카이사르하고 전쟁할 때 폼페이우스가 동방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동방에 자기 지지자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팍스 로마나 아래서 농업과 무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농업하고 무역하는 게 해적질 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익이 좋았다. 그래서 해적이 사라졌다, 이런 평을 하기도 합니다. 교훈은 이제 대규모 토벌 전략이 성공했는데 이 귀족들이 생각보다 백민들이 생각이 옳았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백민들은 지금 급한 건 해적 토벌 우선이지 않냐, 토벌 하는데 그 흑묘돈 백묘돈 다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귀족들은 그 끝나고 나면 누가 권력을 쥐지, 이런 데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중요한 건 해적 토벌이 우선인데 오히려 그 뒤에 걸 걱정하다 보니까 핀트를 잘못 잡았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지역들의 권위는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의 기간을 줬는데 폼페이우스가 89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내버렸거든요. 그만큼 폼페이우스가 일도 잘했고 또 백민들이 옳다는 판단했으니까 귀족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평화의 정착을 가져온 거는
일자리 제공이었다. 해적들에게 농지를 주고 일자리를 제공한 게 바로 해적들을 없애는 가장 주요한 정책이었다.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가져오고 안정을 가져온 거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농업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또 요새 돈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국경이 없어요. 이 사람은 코스모폴리탄입니다. 특히 트럼프도 우리나라 기업 들어오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소중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노란봉투법 이런 게 빨리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유재산 침해 요소라든지 또 사업장 점거 이런 것 그러니까 불법으로 만들고 대체걸로 이런 걸 허용하는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나라 기업이 몰려오고 우리나라 기업이 더욱더 일을 잘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이 좁은 길일 수는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거 그게 세금 풀어 갖고 하는 일자리죠. 이때까지 그런 정책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안 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사실 규제 완화인데 아까 말한 노란봉투법 같은 거는 규제를 늘리는 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완화의 길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